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 MC 박정현입니다. 뇌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대처를 적절하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에는 뇌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후유증이 꼭 필요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재활학과 전문의 최유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최유리 원장입니다. 앞서 박정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은 다양한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어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활이 필요한지, 재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뇌졸중 재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의 폐쇄 또는 파열과 같은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국소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신경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4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흔한 질환입니다. 4위면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네요. 일반인 분들은 뇌출혈, 뇌졸중 사실 이게 많이 혼동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뇌출혈과 뇌졸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색저물질이 작은 뇌혈관을 막아서 뇌신경에 허혈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작은 혈관들이 파열되거나 아니면 뇌동맥류 같은 질환들이 있다가 높은 압력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해서 뇌실질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은 이제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됐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신체적 장애, 신경학적 손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상하지 운동 기능의 장애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편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언어 장애도 흔히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횡설수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언어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거나 한쪽으로 몸이 이렇게 쏠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시야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한쪽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일부분이 안 보이고 아니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시야장애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큰 장애 증상도 있지만 두통이라던가 좀 어지럽다든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에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증상들도 있는데요. 혹시 이게 간단한 그런 두통이나 그런 증상이 아니고 이런 뇌졸중 증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이나 자가가 이렇게 집에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페스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들이 뇌졸중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얼굴 페이스의 F, 그리고 팔 암의 A, 그리고 언어 스피치의 S, 그리고 타임 T를 따라서 쉽게 페스트라고 하는데요. 먼저 얼굴을 보면 E라고 했을 때 한쪽에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거나 음식물을 먹었을 때 한쪽으로 음식이 흘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 의심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양쪽 팔을 이렇게 들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뇌졸중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언어인데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말이 너무 어눌하다, 아니면 알아듣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타임인데요. T 같은 경우는 뭐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119에 바로 신고를 해서 뇌졸중 치료가 이제 필요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 페이스의 얼굴, 팔, 그리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질환인데 항상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뇌졸중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인자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중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흡연이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과 같은 이제 조절 그런 질환들이 왜 조절 가능한 인자인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완전히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와 그리고 운동, 식습관 교정 등으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 가능한 인자라고 하고요.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혈전 뇌경색을 2배 이상의 위험도를 높이고 뇌출혈의 위험도 높인다고 해서 금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금연을 하면 뇌졸중의 위험도가 5년 이내에 비흡연자들하고 똑같은 위험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 뇌졸중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연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뇌졸중이 잘 호발하는 나이라든가 성별, 특별한 요인이 되는 그런 것들도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 발병에 있어서 나이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데요. 고령일수록 뇌졸중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55세 이상에서는 10세가 증가할 때마다 발병률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의 경우에는 전체 발생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나이나 성별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이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조절 가능한 고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질환, 흡연 등을 잘 알고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단받고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런 뇌졸중으로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은 어떤 검사 등을 통해서 이런 진단을 하게 되나요? 뇌졸중은 사실 이렇게 미리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가능한 빨리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의 응급실로 찾아가 그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마 뇌 CT를 찍게 되고 뇌출혈이 의심이 되면 뇌출혈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진행이 될 거고, 뇌출혈이 보이지 않는다면 뇌 MRI를 찍어서 뇌경색인지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빨리 와서 재관류 치료라는 것을 받는 것인데요. 그 재관류 치료라는 것은 막힌 혈관을 뚫어서 다시 혈류를 통하게 하는 치료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런 치료들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발병한 지 4.5시간 이내에 투약이 가능하고,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내 이런 가능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골든 타임이 지난 이후에는 이 뇌혈관이 더 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 뇌 괴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 있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치료를 했을 때 뇌출혈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면은 이런 시술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골든타임에만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상급병원에, 즉 저희로 따지면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뇌졸중은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할까요? 뇌졸중은 수술로만 치료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막힌 뇌혈관을 뚫기 위해서 혈전용해제 치료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뇌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에 두개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 같고요. 뇌출혈의 경우는 뇌출혈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제 본론이 사실 뇌졸중 질환 후에 이제 재활이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 뭐 수술이라던가 어떤 약물 치료 후에 이런 재활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생기는 순간부터 뇌신경 세포가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1차적으로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시술,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지만 사실 이런 치료들이 뇌세포가 죽기 전에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뇌 손상이 생기고 뇌세포가 죽었다면 그런 뇌세포를 살리는 일은 더더욱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 코호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발병 7일차 운동 기능이 정상인 경우는 34.4%, 인지 기능이 경우에는 50.3%, 언어 기능은 11.7%, 이동 능력은 24.4%만이 정상이었고 퇴원 시에도 운동 기능은 39%, 인지 기능은 53.3%, 언어 기능은 14%, 이동 능력은 30.7%만이 정상으로 평가돼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뇌졸중 후 초기 치료에도 정상 기능을 되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뇌졸중 후 뇌신경 손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뇌졸중으로 인한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받으신 후에 모든 환자분들이 사실 다 재활치료의 대상은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재활이 필요한 꼭 환자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뇌졸중 환자분들은 모두 재활의 대상이 됩니다. 손상 이후에는 뇌신경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특정 초기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뇌졸중 후에 내과적, 신경학적으로 안정이 된 후에 바로 재활학과적 평가를 시행하고 재활을 시행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임의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재활학과적 평가를 바로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뇌졸중으로 어쨌든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재활학과적 평가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뇌졸중 치료 이후에 이런 재활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재활 치료 목적으로 어떤 검사라든가 진단을 따로 받는 게 있을까요? 재활 치료는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최적의 상태를 달성 유지하여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환자 현재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이나 관절 각도,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검사 기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체 검사를 통한 근력 수준 검사, 감각 기능, 균형,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하고요. 척도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수준 평가라든지 손기능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인지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삼킴 장애를 호소하거나 손상 부위 자체가 삼킴 장애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상에서 삼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비디오 투시 검사를 통한 삼킴 장애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대화 기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언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어 기능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야 장애나 시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실 재활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환자가 재활을 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정말 몸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태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재활하는 것 다른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재활 치료는 쉽게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연화재활치료, 인지치료, 언어재활치료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연화재활치료나 인지재활, 언어치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연화장애가 있거나 인지저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거고요. 물리치료는 통증을 조절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흔히 재활을 받는 모든 환자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게 전기 치료나 열 치료, 수치료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기능 저하에 대한 치료는 운동 치료와 작업 치료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치료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고, 운동 치료는 환자의 움직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몸 동작에 대한 치료를 말한다면, 작업 치료는 그 움직임을 가지고 실제로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 발달 치료들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목표가 되는 과제를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제 지향 훈련 접근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환자에게 필요한 활동이나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훈련하는 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치료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정상까지 회복되는 기간이 걸릴까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저희가 쉽게 뇌신경 회복은 3개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특히 뇌졸중 발병 초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환자 본인이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한 90%가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3개월, 6개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유지 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의 향상,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 지금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환자분이라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이런 건 주의해야 된다, 혹시 그런 점이 있을까요? 재활 치료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되게 많겠지만 사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2차 예방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잘 조절하고, 금연, 금주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저희가 집에서도 이렇게 혹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이라든가 재활 운동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뇌졸중 환자에서 특별하게 해야 되는 운동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현마비 환자의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축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이제 모든 관절의 수동, 능동 관절 운동,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되게 추천이 됩니다. 기초 체력 훈련이랑 관절 운동, 걷기 모두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보통 마비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회복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얻어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비된 손을 사용해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손 뜨개질이나 키보드 치는 이런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마비된 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게 되게 좋고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가능하면 가벼운 언덕을 오르는 정도의 그런 규칙적인 운동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비가 있으니까 이런 특별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고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꼭 시도해보고 안 되면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를 받으신 분 중에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으신다거나 또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수술 후 당연히 그러겠지 하면서 넘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는 빠른 재활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재활의학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재활에 대한 궁금증을 시청자분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했는데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팔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하십니다. 지금은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계시는데 재활병원에서는 심리 상태도 같이 봐주시기도 하나요? 뇌졸중 후 우울증은 뇌졸중 환자의 50%에서 발생할 정도로 매우 흔한 후유증입니다. 우울증 자체가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어서 뇌졸중 초기 적절한 우울증 평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심리 상담사가 있는 재활병원도 있고 심리 상담사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우울증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뇌졸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물 치료 중인데 재활 치료는 빨리 진행할수록 좋은 건가요? 약물 치료를 마친 뒤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요? 뇌졸중 후 뇌신경 회복은 초기 1개월, 3개월, 6개월에 걸쳐 90% 가까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 세포가 손상된 후 손상된 기능을 최대한 복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초기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는 기능은 계속 발달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퇴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남아있는 신경조차 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능할 때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재활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OX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이후 생긴 후유증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장애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한 46% 정도에서 뇌경색 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비된 팔다리는 많이 사용할수록 재활이 빠르다. 정답은 O입니다. 특히 이제 상지의 경우는 마비된 팔을 많이 사용할수록 회복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리의 경우는 정상 다리와 함께 걷는 훈련을 많이 하면 보행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골이를 자주 하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 X입니다. 단순 이제 코골이가 아닌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코골이일 경우에는 뇌졸중이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은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지나면 치료할 수가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뇌경색의 경우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서 치료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혈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치료 후에도 꼭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회복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는 의료진이 길잡이가 되고 환자의 의지와 보호자들의 지지가 있어야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이전의 기능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장애로 남아 살아가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가 남아있더라도 일상적 활동에는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분들이 보여지는 신체적 장애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한다면 좀 더 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리 원장님과 뇌졸중 후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쏟아지는 건강정보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건강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건강 전문가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